자, 여기 보면 상고시대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 중에서 진짜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할머니 중에서 진짜 오래된 할머니를 뭐라 부를까요? 상할머니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자라고 하는 거는 이 오래된 시대는 오래된 시대인데 어떤 오래된 시대? 진짜 오래된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가차카 우가우가 시절에 진짜 오래된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봤더니 삼국시대라고 써 있잖아요. 자, 국악에서는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더 더해져 있습니다. 자, 삼국이라고 얘기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요. 여기에 악기 이름에서 비롯된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가야. 그래서 사실은 사국시대 같은 그런 시대에 해당이 되겠어요. 근데 이 가야는 나라가 존속하는 게 아니라 얼마 안 있다가 망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 나라에 있던 우르기 악기를 가지고 이제 신라로 넘어가니까 우리는 그냥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삼국이라고 써 있으니까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쯤으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한중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지?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삼국을 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반도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즐겼던 음악이나 이들의 문화는 정말 이 세 나라가 너무너무 달라서 왜 옛날에 있었던 황산벌이라는 영화 있거든? 그거 보면 옆에서 하는 말 뭔지 못 알아들어. 아주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거시기 했다가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막 이렇게 들통나는 막 이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이 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의 문화권은 한국 다르고 중국 다르고 일본 다른 것처럼 완전히 세계의 문화가 다른 걸 뜻하니까 각각의 나라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봐주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에는 삼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위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중국이 있었고요. 아래로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 저 세 나라가 중국하고의 관계나 일본하고 관계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유식한 말로 교류사라고 해요. 한중일이 서로 교류하는 거. 인쇄서야 나라의 꼴이 좀 갖춰져가지고 서로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교육사가 시작이 되고 교류사가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 주로 어떤 나라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를 때는 중국이나 일본하고의 관계를 이 삼국하고 연결해서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배울 때는 각 나라마다 어떤 인물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들이 중국하고 관계는 어떤지 일본하고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나라는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남북국이라고 부르냐면 남쪽에는 이 세 나라가 통일된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는 크게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걸 이제 답안지에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극과 북극을 합해서 남북끝 시대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노노노 맞춤법 틀리는 거는 진짜 없어 보인다 얘들아. 그거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뭘 뜻하냐면 많이 안 써봤어요. 저는 아마추어예요 라는 티를 내는 거라서 그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남북국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니까 어떤 나라가 합해진 거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다 합쳐진 상태에 이들의 음악 문화가 다 하나로 뭉쳐지는 시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발해 시대라고 하는 발해가 있었던 나라인데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발해의 기록이 많지 않아. 너무 다행스럽죠? 많지 않아서 발해의 기록은 주로 공주 한 명에 집중돼 있어요. 정효공주라고 하는 요 공주 한 명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 사람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연결시켜서 보면 되는 그런 시대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북국 시대를 그대로 가로질러서 가면 여기에 고려시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자, 고려시대는 드라마로도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고 엄마 아빠들은 거의 이제 혼을 빼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를 뜻하는데 요새 하고 있는 드라마하고도 관계가 좀 있죠. 자, 고려시대라고 하는 거 보면요. 크게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고려시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고려 시대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는 뭐가 첫째가 필요하냐면 이들의 문화 환경이 필요해요. 음악이라고 하는 건 문화니까. 자,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보통 어떤 일이 있냐면 귀족화돼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 사회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왕권 중심의 시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분권 시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각자 나름의 뭘 하고 싶어요. 왕 노릇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어지겠죠. 각 지방마다 호족들이 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들 나름의 문화를 서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다음에 이 고려 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국교가 무슨 시대인가요? 불교인 시대죠. 그래서 불교 음악이 만들어지고 각자 귀족 문화들을 즐기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 귀족 문화를 즐기면 귀족 문화는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많이 들어. 그러면 이렇게 막 즐기다 보면 백성들은 어떨 것 같아? 힘들어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렇게 안에서는 즐기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국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국경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야? 군인들이지, 무신들이지, 그지? 그럼 이 사람들의 불만이 어떻게 될까? 너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가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는 시대로 가게 되고요. 무신이 난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누가? 이때야 가는 거야.
몽골이 징기스칸들이 말을 막 타고 이제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정복하는 이런 시대가 오니까 사실 고려 전기에는 문화가 막 만들어지고 귀족 중심의 음악이 활발하게 연주가 되다가 후기가 되면 다 뭐 한 얘기밖에 없어. 망함, 큰일남, 뭐 없어짐, 무너짐 이런 얘기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래갖고 고려 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전기에는 뭔가 음악을 막 만들어보고 귀족 중심의 화려한 문화를 꿈꾸다가 후기가 되면서는 전부 없어짐, 소멸됨, 망가짐, 갖추어지지 않음, 무너짐 막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짜잔 하고 조선시대가 건국하게 되죠. 자, 조선시대도 흔히 두 가지 시기로 나눠요. 어떻게 해요?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죠. 자,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중요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래, 한국사 공부 좀 했는데, 그지? 자격증 땄나 봐?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잖아요. 자, 임진왜란은 몇 년인가요? 1592, 그건 안 까먹니, 그래. 1592. 자, 1592니까 1593서부터는 조선 전기인가요? 후기인가요? 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후기가 상당히 길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후기는 1600년대서부터는 무조건 나 어디에 속한다. 후기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후기가 상당히 길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 아까 고려가 어디서 끝났나요? 망했음, 큰일 났음 막 이렇게 끝나잖아. 그럼 조선시대 전기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다시 만들고 다시 쓰고 기록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일이 돼버린 거죠. 왜? 국교가 뭐니까? 유교잖아요. 그죠? 유교가 오게 된다 하는 얘기는 불교 음악은 이제 더 이상 뭐하고 안 좋아하고 유교 중심의 음악이니까 제사음악이라든지 예와 악 중심의 사회가 움직이게 되니까 유교적인 색채가 훨씬 더 강해지면서 뭔가 만드는 일을 누가 집권하게 되냐면 나라가 주도로 만들게 돼요. 자, 그럼 나라가 뭘 주도해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관청이 필요하겠죠. 국가음악 관장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뭘 만들고 뭘 만들었으니까 쓰고 썼으니까 뭘 남기고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가 끝나게 되면 조선 후기서부터는 새로운 계층이 하나 등장을 하죠. 자, 이제 돈이 좀 있는 계층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양반이 되고 싶어 하는 계층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중인 또는 상공인 계층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서로 교역을 하면서 이 상인들이나 공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양반들이 즐기던 문화를 자기가 즐기고 싶어지겠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의 계층은 일단 양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즐기던 음악들이 어디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시대 전기까지만 해도 음악은 누구의 전유물이었냐면 왕과 궁중 중심의 음악이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부터는 사람들 위주의 민간 음악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흔히 판소리, 민요, 작가, 산조, 신화위 이렇게 부르는 음악들은 대부분 언제? 조선 후기에 자리 잡아지기 시작한 그런 음악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와 다르게 국교가 유교로 바뀌어져 있고 나라 중심의 음악을 기틀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음악 관장기관들이 여러 개 등장하게 된다. 네, 조선 후기가 되면 민간인이 음악을 즐기는 시대가 오면서 이제 음악은 어때야 되냐면 재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음. 이렇게 되니까 음악이 굉장히 일반 서민들의 풍자나 해악들을 많이 담으면서 되게 재밌는 음악 위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민속악은 지금 들어도 우리도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정악 같은 음악이나 궁중의 제사음악 들으면 저걸 왜 했을까 싶은 음악들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층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국악사를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이 근현대로 넘어가는 시기는 어디냐면 조선이 이제 망하고 개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문호가 열리게 되는 개화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제가 강압적으로 나라를 지배했던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게 되면서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시기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그래서 대체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음악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서양 음악이 들어온 시기는 어디에? 근현대, 개화기가 돼야 이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사실 서양 음악이 들어온 시대는 우리가 지나온 시대보다 굉장히 적어요. 근데 왜 지금은 음악사 그러면 서양 음악사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화가 난다 막 이런 거지. 지금도 음악 그러면 대부분 서양 음악 생각하고 국악 그래야지 전통 음악 생각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서양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잊혀지게 하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근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국악이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하고요. 정책적인 뒷받침들이 좀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국악이 발전하게 되는 시기는 또 우리한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올림픽이 있었어요. 무슨 올림픽? 88 서울올림픽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럼 그게 음악하고 무슨 관계냐 싶잖아요. 자, 올림픽의 개막식이나 폐막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서 연주하는 음악은 클래식인가요?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올림픽의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보면 뭘 위주로 하나요? 그 나라의 전통음악이나 그 나라의 문화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최하게 되면서 우리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음악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국악에 관한 레파토리들이 좀 정리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음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1994년에는 국악의 해라고 딱 지정을 해주게 돼요. 국악의 해. 예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쏟아졌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서부터 국악과 관련된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은 국악진흥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 비율 내에서 일정 비율을 국악에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 중에 국악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든지 문화재 제도를 만들어서 이 음악들을 계속 보존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살펴볼 시대는 이렇게인데요. 사실은 비중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어느 시대의 비중이 가장 클까요? 압도적이죠. 그죠? 압도적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지금 남아있는 국악의 거의 한 80% 정도는 전부 다 요 시기에 만들어진 음악이니까 요 시기는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 서민들의 음악과 궁중의 음악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도 음악을 배우기 시작할 때 파트 1이 뭐였나요? 의식음악, 궁중음악, 정악 이런 애들이 들어있어서 궁중음악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의식음악과 정악을 배웠던 시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파트 2는 뭐였나요? 기억이 났어? 그래서 이제 음악을 조금 배웠으니까 음악에 대한 이론이 필요해서 국악 이론과 국악기를 배웠었죠. 그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맡은 파트 3는 뭐였나요? 민소각이었죠. 그죠? 그래서 민소각을 판소리서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민속 음악을 배웠고 이번 통합 파트에서는 국악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훑어보는 시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